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저번 시간에 허위 표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출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에 따라 시험 출제에서는 아예 허위 표시라고 명시를 합니다.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것은 개념이 선의입니다. 지문에서는 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병과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조 틀린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갑을병 나누어서 등기부상 표시처럼 한 거 기억나십니까? 등기 목적, 원인, 권리자 써놓고 갑, 을, 병, 소위 등, 매매 기억나시죠? 요거를 그리는 겁니다. 지금 갑 등기 했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선이라고 했습니다. 선이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했죠. 허위 표시에. 그렇죠. 무효인 경우에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병도 취득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108조 제2항에 따르면 선의의 병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죠. 그 얘기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면 을이 소유권자라는 결과에 도달되고 을은 병한테 넘겨준 것이 적법하게 되는 겁니다.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 얘기는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무효를 주장해야만이 병이 소유권 취득을 못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무효가 돼야만이 을이 등기가 효력이 없고 등기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소유자가 아니면 을의 병이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즉 병이 등기를 취득하지 못해요. 그 논리의 출발점은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의의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논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허위의 표시에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으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갑을 사이에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가 발생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의라고 힌트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은 당연히 새로운 법률상 원인, 매매계약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맺은 자 분명하죠.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이건 같이 연결된 겁니다.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암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증명책임은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제3자, 좀 전에 봤을 때 갑을병 있었죠? 이게 그대로 남아있나 볼게요. 아니군요. 이 갑을병 할 때 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이 병은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을 전제했고 믿고서 거래한 거로 추정을 합니다. 즉 선의를 추정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대법원 판례는 병의 선의는 추정된다. 추정되기 때문에 갑이 이걸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갑은 무슨 입장이죠? 자기가 권리를 회복하려면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증명책임의 법률 요건 사실에 입각해서 법조문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병의 제3자는 선의가 추정된다. 선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갑이 그 추정을 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갑은 무효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고 무효를 증명하는 이유는 자신의 소유권으로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한다는 표현은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암기를 해주십시오. 그 이유는 병의 선의는 추정된다.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108조에는 선이면 나왔지 과실이 무과실을 표현이 없습니다. 108조 제2항에는 의사표시문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실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겁니다. 법에서 이렇게 보호 규정을 들 때 선의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선의 무과실을 다시 하겠습니다. 선의만 요구하는 게 있고 선의
무과실만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조문이 어떻게 되었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법조문에는 선의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에 선의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겁니다. 다음 거. 자, 기출 29회. 이 문제는 난이도가 있고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했다. 배운 게 있죠? 증여, 은닉행위. 이거는 허위 표시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을은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거른 것은. 자, 은닉행위 하게 되면 우리가 뭐였죠? 은닉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하지만 매매는 무효다. 거기까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기출문제 요거와는 좀 다릅니다. 요거랑 같이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자, 왜 비교를 하냐면 좀 전에 했을 때 자,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제가 자, 갑, 을, 병. 좀 전에 했을 때 매매. 이 매매가 무효이면 허위 표시 무효다. 그럼 을은 등기를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 을로부터 병이 등기를 넘겨받은 거죠. 그러면 효력이 없죠. 처분 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도 효력이 없다. 그럼 병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죠.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는 유효란 얘기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의 등기도 효력이 있는 거고, 을의 등기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병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29의 문제는 증여가 있어요. 증여. 허위 표시의 외관상은 허위 표시인데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증여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효합니다. 증여 자체는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표현을 받게 되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비록 허위 표시가 무효지만 증여 의사표시 있는 거고 증여 의사표시가 있다는 얘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을의 등기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병의 등기도 유효합니다. 좀 전 것은 선의의 병, 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따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증여가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선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에서도 병이라고만 했지 선이라는 표현, 선악이 선이냐 악이냐는 표현을 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무효다. 허위 표시니까 무효죠. 갑, 을 사이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이문에 기출된 지문이었고요. 이건 기존에도 배웠던 겁니다. 갑은 벽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동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종전의 것은 108조 제2항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따른 거지만 여기의 경우에는 허위 표시지만 그 허위 표시에 숨겨진 행위 있죠. 은닉행위. 증여가 유효하다는 얘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는 겁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은 어차피 증여에 따라서 갑은 을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병이 갑과 을 사이 증여계에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즉 허위라고 그 등기 원인은 매매라고 써놨습니다. 증여가 있다는 거 몰라요. 하지만 은닉행위에 숨겨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거고 그러한 사실을 병이 몰랐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요 지문이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표현을 아신다면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09조. 자, 착오로 인한 표시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 내용 중요 부분 착오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끊어 읽으십시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 취소. 법률행위 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그러한 내용 중에 중요 부분에 착오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중요한 것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장에 대항하지 못한다. 계속 배워왔죠. 2항 같은 경우는 허위표시에서 배워왔고
사실 허위 표시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동일합니다. 그런데 법률행위 내용 착오에는 주로 동기착오가 연결됩니다. 거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동기착오가 제일 중요하고 동기착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착오. 자, 법률행위 착오, 동기착오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기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끊어 있습니다.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을 삼게 하는 합의까지는 이룰 필요는 없지만, 자, 이 내용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부분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라면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하지 않았어도 표의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매매대사 토지 중 20, 30번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 말만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책을 가져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토지를 샀는데 처음에는 작은 부분만 도로에 편입됐고 따라서 주택의 신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토지 상당 부분이 도로로 편입돼서 주택 신축을 못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택 신축은 동기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고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법률행위 내용, 중요 부분, 착오, 취소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동기는 자체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닙니다. 자, 예컨대 법률행위 계약이라고 했죠. 계약 중에 매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토지를 하나 산다. 그 토지를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아니면 토지의 농산물을 짓기 위해서, 아니면 토지를 발굴해서 문화재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동기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착오 규정 109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그럼 법률행위 내용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근데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점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거래 실무상은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의 상당 부분은 동기 착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이 출발한 겁니다. 동기 착오의 규정은 있는데 일단 동기 자체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아니야. 그러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래에서는 동기 착오가 많아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출발한 건데 어떻게 하냐? 먼저 동기를 법률행위 내용에 포섭을 시켜야 합니다. 그 법률행위 내용에 포섭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포섭할까? 첫 번째가 상대방에게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를 하고 그 표시의 내용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포섭 과정이 상대방에게 표시입니다. 그 문구 하나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뭐라고 써 있었죠? 한번 볼까요?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의 내용으로 되어 있던 인정되면 충분하고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법률행위 내용에 포섭이 되는데 합의까지 필요 없다. 만약에 계약이라면 계약 자체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매매계약 예를 들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를 거쳐 합의를 거쳐서 의사표시 내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동기 포섭 과정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포섭을 시킨다기는 계약이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동기를 포섭하는 경우는 포함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누가 동기를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시 내용으로 합의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표시에서 의사표시 내용으로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필요성이 때문에 인정된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렇게 포섭이 됐어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포섭이 된 다음에 이 동기의 법률 내용이 포섭되면 그 동기 자체가 중요 부분에 해당돼야 돼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중요 부분이 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행위 포섭과 관해서 상대방이 표시한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표시는 안 했지만 상대방이 유발하거나 그 착오를 유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 착오라는 게.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에 표시하거나 아니면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유발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에 포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포섭이 되면 이게 중요 부분인지를 살펴보는 논리를 구성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시험 문제는 상관이 없지만 이해의 편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을 할게요. 실제 이제 괜찮은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토지를 샀는데 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근데 실무에서 제가 하게 되면 저는 계약서 쓸 때 이 토지를 사는 목적은 주택 신축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가 주택 신축에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이 도로로 수용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서 당시에 만약에 제가 그 사실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일정 부분 사실 확인 내용에서 이 토지의 일부분은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도로로 편입된 예정된 나머지만으로도 주택 신축에는 문제가 없다. 만약에 예상과 달리 편입 등들이 많아서 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매 대금을 반환한다 내용을 쓸 겁니다. 만약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 시세에 그런 내용을 가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이만큼 예상했는데 이만큼 들어갔어요. 이만큼.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는 주택을 신축하지 못한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계약서에 따라 내용에 따라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예상을 해서 써놨기 때문에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약을 없던 걸 할 수 있죠. 뭐 해제라든 취소라든 무효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없던 걸 하고 매도인 지급하는 매매 대금은 매수인에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따라 해결되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협상할 때 야, 매도인이 그래요. 네 말대로 생각과 달리 이만큼이 들어가서 네가 주택 목적대로 할 수 없다. 그런 경우라면 나는 계약 안 할 거다. 네가 그것도 감수해라, 위험을. 네가 감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난 계약 못해. 근데 매수인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 네 말대로 요만큼이 아니라 요만큼이 돼서 내가 주택을 신축 못하더라도 나는 이 계약의 효력을 다투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해결됩니다. 요거는 뭐 판례 맞으면 뭐 동기차고 그걸 따질 필요 없어요. 계약서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서 기재에 때는 동기가 들어갔죠. 주택 신축이라는. 제가 그 주택 신축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이만큼의 편입된 예정인데 많이 들어갔으면 못한다. 표시가 되고서 계약서에 이미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시됐냐 없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계약서 내게 주택 신축의 목적이 있다. 신축을 목적이 있는데 신축 목적에 달성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표시를 했다. 매수인이 표시를 한 겁니다. 나는 이걸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토지를 산다는 얘기를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계약서의 기재는 안 하지만. 그리고 법원에서 뭐 판례는 뭐랬습니까? 의사표시에서 법률행위 내용으로 정도 인식하면 좋겠지 합의까지는 이럴 필요 없다. 만약 합의가 됐으면 계약서에 들어가겠죠. 근데 표시가 되면 이 동기의 동기가 법률의 내용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를 안 하더라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좀 전에 봤던 이 포섭 과정을 거쳐서 그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런데 포섭 과정에 표시는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 즉 매도인 측에서 이 토지는 주택을 신축에 적합합니다. 그 주택을 만들면 살기도 좋고 그렇게 착오를 유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밖에 도로는 조금 작은 부분만 편입되기 때문에 주택 신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매수인은 아무런 주택 신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매도인 측에서 그러한 착오를 유발해서 제공하겠다 표현하게 되면
법률행위의 그 포속 과정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내용 자체가 중요 부분이 된다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유발 제공이 됐기 때문에 계약서에 합의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겠죠. 기재됐다면 거기에 따라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미 법률 내용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마지막 계약서에 표시도 안 됐어요. 표시도 안 됐고 유발 제공도 안 했다. 즉 이 토지를 사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주택 신축인지 아니면 이 토지에 뭐 농사를 지을 건지 그런 경우에는 비록 수용 부분이 많아서 매수인이 진정 원하는 목적 달성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 취소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해를 하셔서 암기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답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자, 동기 착오에 대해서 기출주문에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자, 범죄인에게 포섭이 됩니다. 포섭이 된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포섭된 내용이 뭐야다? 중요 부분이 돼야 한다. 그 살펴본다고 했죠? 그래서 중요 부분이 착오가 될 수 있다 표현을 쓴 겁니다. 항상 중요 부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림 기억하시면 됩니다. 25에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진 게 누굽니까? 공무원이 유발한 거죠. 이 국가랑 국가에 대해서 증여계약하는 거니까 국가의 기관인 공무원이 착오에 제공한 겁니다. 유발하고. 표시 상관없이 유발했기 때문에 중요한 경우 취소할 수 있겠죠. 중요한 부분이면. 착오에 빠졌는데 이게 착오에 빠져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 함축적으로 내포된 겁니다. 이 문구는 정확하면 중요한 내용이라는 부분이 들어갈 텐데 워낙 증여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착오에 빠져서 증여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를 착오가 없었으면 증여를 하지 않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는 표현을 단적으로 쓴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 착오는 교재마다 다 이게 표시가 있을 텐데 혹시 없으면 2000-159를 찾아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봐 주십시오. 착오로 이렇게 해서 신축을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률가 착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요즘 매매계약 할 때 매도인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신경 쓰는 과정에서 이제 다운계약서 같은 게 작성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부과돼서 안 팔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 측에서 이거 양도소득세 부과될 여지 없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근데 실제 보니까 부과될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이 내용이 중요 부분에 가는 것일 때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법률 착오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법률 착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선뜻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실무에서는 되게 중요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떠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되지 않을 거 생각했는데 실제 부과됐다. 그러면 당연히 매매계약을 체결을 안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기업을 할 때는 표의자는 그 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좀 명확하게 기억을 요합니다. 기출 25에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이 증명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중요한 내용. 자, 법률행위 포속 과정이 있었죠. 법률의 내용에 해당되고 내용 중에 중요 부분 착오해야 한다. 시험은 이 부분이 중요 내용에 해당되냐 안 되냐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습니다. 그럼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냐? 거래 당사자가 봤을 때 이러한 착오가 없었다라면 나는 거래를 안 했을 거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제3자 일반의 입장에 보더라도 그 사람 말이 맞아. 내가 그 사람 입장이어도 이런 착오가 있었으면 나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을 인정받아야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문 자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사안이 해당된다 안 한다. 그 판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매매 계약에서 정확하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을 할 때 토지든 뭐 부동산 토지 위에 건물을 매매를 할 때는 현황을 측량하고 지적 측량을 해서 그 측량 제대로 이루어진지를 보는 게 원칙일 텐데 대부분의 매매 계약은 하지를 않습니다. 현황 측량을. 아주 고가의 부동산이 아닌 이상. 그래서 그런 사정을 반영하니까 미미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이걸 인정하게 되면 매매계약 성사 취소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두 번째,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명할 경우
법률행위 내용 중에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농지의 상당 부분이 미미한 부분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상당 부분이 하천입니다. 당연히 자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샀는데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이라면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이거는 지문만 명확하게 좀 꼼꼼하게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앞에 좀 한참을 넘어서 109조 놓았습니다. 자, 원칙으로 취소하고 싶은 사람은 내용의 중요 부분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규정의 조정은 뭐냐면 거래 안전과 표시자 이익을 조절하는 관계예요. 조정하는 관계예요. 내가 착오를 일으켰을 때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과실도 조금 있는 경우도 있고 경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착오를 인정할까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법을 만들 때. 내가 착오를 일으킬 때 뭐 과실이 없다. 근데 과실이 있다. 과실은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눠요. 근데 이런 중과실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거래 안전을 너무 해친다고 생각을 판단합니다. 법률을 만든 사람. 그래서 중과실에 있는 경우에는 보호를 하지 않겠답니다.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중과실을 상당히 악의, 고의나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의 명시로 중대한 과실일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취소를 막고 싶은 사람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이을 얘기는 증명책임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취소하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법조문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취소하고 싶은 사람은 뭐만 얘기하면 돼요. 자, 취소하고 싶은 사람은 법률행위 내용이다. 아까 그러면 동기를 포석 과정만 거쳐서 포석 과정 거친 다음에 중요 부분이나 사실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이 넘어간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막아야죠. 골키퍼란 얘기입니다. 골키퍼는 누구냐? 이 취소를 막고 싶은 사람이에요. 막으려면 방법이 뭐예요? 뭐 펀칭도 있고 발로 차겠죠. 축구를 얘기하면. 중대 과실을 들이내매야 돼요. 판사님한테.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걸 입증 못하면 취소되는 거예요. 제가 좀 축구를 비교했는데 제가 약간 엎드렸습니다. 증명증과 연결됩니다. 그럼 뒤로 다시 가겠습니다. 중과실이 없을 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과실이 있어요. 그럼 취소를 못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유효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법문에는 중대한 과실에게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그럼 제가 중대한 과실로 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거래 안전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거래 안전과 연계되거든요. 상대방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근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판례이고요.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게냐면 증권사가 거래하는데 프로그램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하는데 이제 얼마면 사겠다. 저는 이제 주식은 잘 모르는데 뭐 선물을 모르겠는데 원래는 가격을 0.8원이라고 기재를 해야 돼요. 근데 직원이 실수로 80원을 했어요. 근데 이걸 산 사람이 보니까 자동으로 매매했는데 80원이 거래된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산 사람이 보니까 이 0.8원은 대부분 0.7원에서 0.1원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80원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뭔가 실수한 거나 알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걸 사실 알고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한 거예요. 계속 거래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에 알리지도 않고. 그러한 경우란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과연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가는 쟁점이 됐었고 대법원 판례는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중대 과실이 일어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 취소했다는 좀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내셨습니다. 이 내용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안 때문에 이 증권사에서 실수한 거였거든요, 직원이. 자,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명확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증명체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제가 무슨 골키퍼 막아야 한다고 했죠. 막는 사람 뭐예요? 취소를 하면 안 된다는 사람입니다. 골을 먹는다는 얘기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는 사람은 취소를 막아야겠죠. 그러니까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유지하는 자입니다. 그 법조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차고자에게 잊지 않고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게 하려는 상대방이다. 골키퍼, 골 먹지 않는 사람들. 제 골키퍼와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걸 떠오르시면 됩니다. 골을 먹는다는 얘기는 취소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취소 안 당하려면 막아야 합니다. 그럼 막는 사람이 입증 증명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표의자 배상 책임. 자, 경과실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의문이 제기했습니다. 경과실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취소할 수 있었어요. 착오로. 근데 이 착오에 과실이 있었어요. 과실이 있는데 이게 불법적인 책임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불법적인 책임은 고의 과실로 어떤 행위를 해서 누가 손해를 받는 겁니다. 근데 불법 책임은 불법이라는 위법성의 책임입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위법성이 있냐? 과실은 있어요. 불법 책임은 고의 과실의 요건이 이렇습니다.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하고 위법성이 인정돼야 하고 그다음에 인과관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 요건 중에 쟁점은 위법성입니다. 경과실로 인해서 착오에 빠진 사람이 취소를 하는 게 과연 위법할까? 근데 여러분 법에서 구조에서 중대한 과실은 보호되지 않지만 경과실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건데 과연 법에 위반됐다고 생각합니까? 위법성은 법에 위반됐다고 생각한다면 민법 제109조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틀린 겁니다.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법에는 민법 제9조에서 중과실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법이 허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자업의 가실로 비록 경과실입니다. 착오에 빠져 계약 보증서를 발급하는 착오의 이유로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지문에 불법 행위나 손해를 진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거는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떤 개념, 요건을 알아야만이 알 수 있는 건데 기출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기출됐기 때문에 또다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다른 제도와 관계. 자, 지금부터는 빠르게 진행될 거고 설명보다는 좀 익숙해지고 암기를 해주십시오. 자, 서명 날인다는 착각에 빠져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은행 갔을 때 계약서 쓸 때 한두 개 아닙니다. 계약서 여러 개다 보면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이걸 A라는 계약서에 대해 서명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B라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다? 표시상의 착오다. 표시를 할 때 착오다 해당된다. 그 다음 하자담보제금이 성립하도록 착오를 위한 매수인 취소금 배제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하자담보 책임에 따르면 담보제금의 효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작인 서화를 진품으로 매수한 경우를 생각합니다. 동계 착오죠. 그리고 우리가 서화를 살 때 이게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위작의 전제를 했으면 가품이라면 가격이 싸겠죠. 근데 내가 진품을 알고 돈을 많이 줬는데 이게 위작이다. 이거는 착오에 해당됩니다. 이게 위작이냐 진품이냐 묻지 않더라도 당연히 상대방이 알겠죠. 당연히 진품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럼 착오를 이유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땐 진품을 전제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위작이 밝혀지면 하자담보 책임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해주십시오. 자, 계약 해지 외 착오 취소. 매도인이 매수인 이것도 중요합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는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실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다. 이유가 뭡니까?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의 이유면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해요. 계약 해지를 하면 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해지를 한 다음에 계약 자체는 없어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매매계약 그래서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이유는 계약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즉 채무 불이행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틀린 질문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채무 불이행을 위한 계약 적법하게 해제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뭐죠? 채무 불이행 이유죠. 채무 불이행 이유는 뭡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최초 채권 채무 관계가 없었다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한 손해배상 청구도 발생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자, 취소권의 포기. 나중에 이제 법률행위 무효 취소 파트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권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아까 신축 목적으로 계약서 내용 기억나십니까?
토지를 샀는데 도로 부지로 많이 편입이 돼서 신축을 못하다 하더라도 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지만 반대로 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둘 수 있고 그건 약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취소권 포기는 가능합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하는 경우 차고자는 취소할 수 없다. 자, 기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차고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자, 어떤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당사자의 어떤 거래를 하는데 달러를 표시했어요. 달러 표시를 했는데 달러에는 캐나다 달러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달러가 있습니다. 환율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당사자가 한 명은 나는 캐나다 달러 생각했다. 한 명은 상대방은 미국 달러 생각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 캐나다 달러로 알고 있었어. 그래 좋아. 그럼 합의가 됐죠. 그럼 차고 상태는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협의를 통해서. 동의를 했다는 얘기는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의를 했다는 얘기는 이 차고 상태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얘기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수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소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러, 캐나다 달러, 미국 달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의를 했다는 얘기는 서로 얘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표시 위의 원칙. 자, 기출문제를 보면 갑은 을소유의 엑스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 엑스토지를 매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뭐라고 썼어요? Y토지. 자, 매매 계약서를 쓰는데 목적물이 써 있어요. 뭘 써야 돼요? 원칙적으로는요. X토지라고 써야 돼요. 근데 실수로 X토지가 아니라 뭘 썼다? Y토지. 자, 여러분이 이런 계약서를 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Y토지가 써있네. 그러면 누군가 얘기를 하겠죠. 잘못 규제했습니다. 그러면 X토지로 바꾸겠습니다. 하게 되면 상대방이 바꿀까 안 바꿔요? 당연히 바꾸죠. 왜냐하면 X토지 사기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오표시 위의 원칙상 당사자 의사는 실질적으로 X토지가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뭐 차고도 아니에요. 당사자 의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예 Y토지라고 써있다 하더라도 해석에 의해서 X토지를 본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계약서를 바꾸면 되겠죠. 근데 오표시 위의 원칙상 비록 계약서에는 Y토지라고 써있지만 해석은 X토지로 본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실무에서 이렇게 했죠. 당연히 고칩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고쳐야만이 등기할 때 필요하거든요. 이 목적물을 다 확인하거든요. 당연히 이런 수정 자체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게 오표시 위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할 여지는 좀 드문데 그래도 이 지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렵죠. 뭐 싸울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Y토지지만 당연히 X토지로 계약은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당사자는 당연히 X토지니까 차고 없죠. 이게 취소할 수 없다. 이 지문이 핵심이고 이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기출 25에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 지번에 똑같죠. 착오를 일으켜 계약상 목적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X토지냐 Y토지냐 똑같은 거잖아요. 지번이냐 X지번이냐 Y지번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취소할 수 없다. 자, 오늘은 차고 좀 종전에 비해서 조금 10분 정도가 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차고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리고 가급적 빨리 끝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